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네, 오늘은 복수의 인물이죠. 이들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순진했다고 증언했고요. 또 이들 중 한 명은 공부를 잘했고 머리도 좋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는 그 끔찍한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들의 아지트를 봐가지고는 쉽게 체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를 100%, 200% 느꼈기 때문에.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은 바로 지존파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입니다. 지존파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박재일 경찰수사연수원 위기협상 담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존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존파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존파는 김기환 등 20대 7명이 모여 결성한 연쇄살인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 일당은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무고한 시민 5명을 연쇄살인한 것은 물론 살인 공장을 차려서 시체를 소각로에 태워버리거나 토막내서 인육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1994년 추석을 이틀 앞두고 체포된 지존파 일당은 살인, 강도, 사체 유기, 사체 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지존파의 충격적인 범행이 알려진 게 1994년 추석을 이틀 앞둔 날이었고요. 저도 생생히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 TV 카메라 앞에서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이러면서 아주 안광을 뿜어대던 그 모습 생생한데 권일용 교수도 저랑 동갑이잖아요. 예, 그 당시 경찰관이었고요. 그래서 저랑 기억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에 이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체포가 됐고요. 네. 저는 인근 경찰서에서 당시 CSI를 과학수사용이었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크고 증거물을 수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인근 경찰서의 과학수사 요원들까지 다 이제 대기 명령이 이제 내려져 있었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실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과학수사 요원뿐만 아니라 전 수사 요원이 서초경찰서뿐만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박재일 교수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는 제가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1년차 새내기 경찰관이었는데 그때 예. 뭐 연쇄살인이나 또 엽기적인 행각들 또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고 특별히 네. 제가 그때는 시골 지역에 근무했었는데 시골 지역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뭐 농가들이나 뭐 외딴집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던 이런 기억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권 교수가 그동안 프로파일링 했던 무수한 강력 흉악범죄 연쇄살인 중에서도 이 지존파는 정말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네. 조직을 결성해서 연쇄살인한다. 참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인데 왜 이들이 조직을 결성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기존의 한국 범죄에서 나타난 연쇄살인범들은 연령이 최소한 30대 중반 이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예. 일단 지존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가 전부 20대 초반이고 그렇죠. 두목 김기환이 네. 26세. 그렇죠? 26살. 예.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당시에 또 다른 공범은 나이가 더 어린 네. 보조하는 20살까지 20살까지 있고요.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계획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가 좀 단독 범죄를 저지르는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다. 혼자 하기는.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통된 경제적 경험,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어린 나이에 네. 젊은 그 범죄자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소외되거나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자들끼리 결속력이 빠르게
발표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네. 네, 지존파 일당은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그 안에 감금용 철창, 그리고 사체 소각용 화덕, 공기총,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범행 도구까지 갖춘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지존파를 검거했던 형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체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쫙 정리되어 있고 그랬었죠. 냉동실에 이게 그 고기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인육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 보는 데서 이게 가장 인체 중에 맛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는 어떤 발악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 너무 좀 충격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한 명인 김현양이 이렇게 인육을 먹는 행동까지 한 것은 우두머리인 김기환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는 네. 이러한 그 행동 왜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네, 지존파 김현양이 살해한 피해자의 인육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 조직폭력배를 체포해서 수사하다가 보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결속력 강화, 이탈 방지 측면에서 일종의 의식 같은 것들을 치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네. 들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이 단지 의식들을 하거나 몸에 일정한 문신을 새기거나 피를 네. 나눠서 같이 마시거나 이런 의식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또는 이탈 방지, 결속력 강화 이 측면에서 지존파 일당들의 지존파 김현양의 인육을 먹은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존파의 범행은 일당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생존자는 살인 공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그들과 함께 죽이는 행동에 동참해야만 했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커터칼을 이용하고 도끼를 찍고 주방칼을 가져오고 안 되니까 톱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다 봤거든요. 총을 못 누르고 있으니까 얘가 뒤에서 걸쇠에 있는 그 손가락에다 손을 딱 걸어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꽤 지르면서 어쩌면 쟤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일지도 모르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믿음을 주라고. 다시 걸쇠에 걸어서 딱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네, 그 피해 생존자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용기에 정말 존경까지 표하고요. 하지만 많은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료를 참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공 교수께서 보시는 이 상황, 왜 그들은 이 죄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오랜 동안 억류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억지로 가담까지 시킨 행동을 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박재열 교수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들만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좀 더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예. 사실 같은 범죄,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결속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피해자조차도 이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와 네. 그 피해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당신도 네. 이런 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데 네. 좀 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아하.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 지존파 조직의 범죄 행동을 보면 한쪽으로는 초기의 결성 단계에서 조금 머뭇거리거나 이탈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조직원은 살해해서 안매장하잖아요. 반면에 지금 공 교수 말씀처럼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와서는 피해자 중에 한 분을 살려두고 이분을 자신들의 범행 의식에 참여시켜서 결속력을 다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도 가졌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게 자기들만이 이런 나쁜 범죄자가 아니다.
당신 같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사람도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함께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자신들의 범죄 의식을 죄책감을 희석시키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박 교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람을 납치해서 억류하게 되면 그 의사에 반해서 억류하게 되면 뭐 감정의 흐름들이 존재한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또 리마 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범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이들이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요. 행동 강령 안에 뭘 적었느냐 하면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이런 내용을 행동 강령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권 교수 어떻습니까? 이들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아하. 시기와 예. 좀 맞물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회의나 또 막연한 분노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네.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예. 하는 지점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지존파를 이해하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보는 오늘의 몽타주의 포인트 한마디로 뭡니까? 이 범죄자들은 분노 범죄의 시초이다. 분노 범죄의 시초다, 시작이다. 네. 네. 이 범죄가 동기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이 범죄자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행동 강령에서 이미 어떤 자신들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범행으로 이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본다면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빚어져 왔던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치정, 원한 이런 범죄에서 동기가 좀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불특정 다수나 사회에 투사하는 이런 유형의 첫 번째 범죄의 시작이 네. 이 지존파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나타난 유영철, 뭐 또 정남규 이런 범행에도 우리가 극도의 분노를 보잖아요. 거기다가 그 대상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 이런 점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시초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네. 그런 피해자들을 선택해서 예.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분노 범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재일 교수가 찾아낸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 사건의 몽타주 주인공 지존파를 이해하는 박재일 교수의 포인트 뭡니까? 네,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지존파, 그들은 우리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존파와 같이 뭐 사람을 연쇄살인하고 인육을 먹는 끔찍한 범행을 벌였던 사람들이 예. 우리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으시겠죠. 네, 네. 하지만 이 말은 제가 예.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 2013년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국제 마라톤 테러의 테러 사건에서 예, 기억납니다. 예. CNN에서 이 네. 테러범들을 두고 뽑은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름 예. 아닌 우리다라고 뽑았는데 테러 사범들이 이 끔찍한 범죄를 벌인 이 테러범들이 미국 외에서 미국을 공격한 전문 테러 집단들이 아니라 네. 미국 내에서 성장하고 미국 내에 우리 이웃에 포진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고적인 많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경고 문구를 이렇게 뽑았던 거죠. 왜냐하면 네네.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인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미국 내에서 소외된 채로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들의 소외와 좌절이 이런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우리도 이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뭐 소외된 계층에 관심의 시선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존파 그들은 우리다라고 뽑았습니다. 예, 분명히 지존파에 대한 뭐 합리화나 변명의 명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뭐 사형 집행 당했고 네. 단죄해야 하고 다만 이런 분노 재발 범죄를 재발을 막으려면 네, 네. 이해를 해야 하고 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평등의 요소라든지 소외 네.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네, 지존파 일당은 납치됐다가 탈출한 생존자의 제보로 전원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거된 직후에도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존파 일당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 렌저 왜 몰고 다니냐 이 말이야. 소나타만 몰고 다니서 중형차 다 괜찮아요. 그랜저 의시되지 말고 우리 같은 다시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 압구정된 약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많이 되고. 네, 지금까지 지존파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지존파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비틀린 분노, 못 지킨 행동강령, 살인공장, 연쇄살인 조직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지존파의 이면은 책임의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분노, 소외, 어려운 환경, 자라난 불우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정, 불우한 처우에 계셨던 분들도 많지만 이들과 달리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의 책임 전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건 역학조사단을 통해서 또 되풀이된 비극, 부산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